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3천만 원을 꺼냈을 수 있으십니까?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배우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당장 병원비가 필요하다면 그 돈을 바로 마련할 수 있으신가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요, 70대 고령 가구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저축액이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인 가구까지 합치면 무려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당장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현금 3,000만 원이 통장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 작은 빌라 한 채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재산은 있는데 정작 지갑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왜 70대의 현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건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현금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은 있는데 왜 가난할까? 하우스 리치, 캐시푸어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 리치, 캐시푸어. 영어로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집 부자인데 현금 거지. 좀 거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70대 어르신들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냉장고 안에 있는 게 전부 얼어붙은 덩어리라서 당장 오늘 저녁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떨까요? 배는 고픈데 먹을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70대의 많은 분들의 자산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자산 중에서 약 85%가 부동산에 쏠려 있다고 합니다. 85%라니 거의 다 집이랑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금융자산.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나 주식이나 보험 같은 건 고작 15%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김 할아버지가 전체 재산이 3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중에 2억 5,500만 원이 아파트 한 채에 묶여 있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500만 원 중에서도 보험이니 적금이니 이것저것 빼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하고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령층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 정도이고요. 일본도 50에서 6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80%가 넘으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부동산 쏠림이 유독 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우리 세대의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 성장을 하던 시절에는 집을 사면 가격이 올랐어요. 내 집 마련이 곧 재테크였고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믿음이 뼛속까지 박혀 있습니다. 다가 자녀들 교육비, 결혼자금 이런 것들을 다 대느라 현금은 계속 빠져나갔지만 집만은 꼭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70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던 시절이 끝나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뚝 끊기는데 나가는 돈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병원비, 약값, 관리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매달 빠져나가는데 정작 통장에는 돈이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재산은 많은데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문을 닫는 회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장부상으로는 돈을 벌고 있는데 실제로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3억, 5억이어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그건 사실상 파산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 가구 중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57%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6명 가까이가 매달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우리나라 70대의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쉽게 팔 수가 없어요. 일단 수십 년 살아온 동네를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병원도 가깝고 이웃도 익숙하고 매일 다니던 산책길도 있고 거기다 집을 팔면 양도세, 취득세 같은 세금이 나가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도 70대가 선호하는 엘리베이터 있는 소형 주택은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70대 어르신들은 재산은 있는데 그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어서 정작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비상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금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0대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순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겨도 어떻게든 벌어서 메꿀 수 있었습니다. 야근을 더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대출을 받던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그런 선택지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소득은 끊겼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바로 이 점이 70대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첫째, 의료비 폭탄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70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병이라고 대답하시는데요. 사실 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병원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인당 생애 의료비는 남성이 약 1억 8천만 원, 여성이 약 2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전체 의료비의 80% 이상이 65세 이후에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에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더니 뇌경색이래요. 수술을 해야 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전부 다 나라에서 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치료제, 상급 병실 차액, 간병인 비용 같은 것들은 환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한 달 입원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자기 부담금이 월 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달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70대 이후의 질병은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석 달, 6개월, 1년 이상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때 통장에 비상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죗값을 못 받죠. 아니면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둘째, 간병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약 82세 정도인데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70세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약 10년에서 12년 정도는 어딘가 아프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져서 요양원에 가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요양병원은 월 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집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일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입니다. 이런 비용이 몇 년씩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막막해지는 겁니다. 셋째, 관혼상제 비용입니다. 70대가 되면 주변에 안 좋은 소식이 많아집니다. 친구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형제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부의금도 내야 하고 혹시 배우자가 먼저 가시게 되면 장례 비용도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장례 비용은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 돌잔치,
결혼식 같은 경사에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조사비가 70대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넷째, 주거 관련 비용입니다. 오래된 집에 살고 계시면 보일러가 고장 나기도 하고 수도관이 터지기도 하고 지붕에서 물이 새기도 합니다. 이런 수리비가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갈 수 있어요. 특히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 당장 그날 밤부터 난방이 안 되니까 급하게 고쳐야 하는데 이때 현금이 없으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다섯째, 금융사기입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요즘 70대를 노리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만약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 자금은 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전 재산을 한 곳에 넣어두지 말고 비상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별도의 통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5가지 상황 중에서 단 하나도 겪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70대를 보내면서 이 중 한두 가지는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때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국민연금, 참 고마운 제도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니까 든든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신 국민연금이 매달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대략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대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는 약 23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이고 혼자 사시는 분은 약 14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계산이 바로 나오시죠? 국민연금으로 매달 70만 원을 받는데 혼자 사셔도 최소 145만 원이 필요하니까 75만 원이 모자랍니다. 부부라면 더 심각합니다. 이 130만 원이 필요한데 부부 합산 연금이 120만 원이면 11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분을 어디서 메꿀 수 있을까요? 회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는 분은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70대 중에서 3층 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를 다 갖추고 계신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70대이신 분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세대예요. 가입 기간이 짧은 분이 많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비로 쓰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짜장면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 인상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70만 원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50만 원, 4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연금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나온다는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 좋은데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연금이 매달 100만 원씩 나오더라도 2,000만 원을 모으려면 20개월이 걸립니다. 이래서 연금과 현금은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연금은 매달 흘러들어오는 냇물이에요. 목마를 때 한 모금씩 마실 수 있는 물이죠. 하지만 현금은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쏟아부을 수 있는 물탱크입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는 거예요. 냇물도 필요하고 물탱크도 필요합니다. 둘 다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요. 은퇴 설계를 할 때 연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비상현금도 따로 마련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요 수입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연금이라고 답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와 별도로 비상자금은 꼭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도대체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할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과 시골에 사시는 분은 생활비가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가족 상황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계산법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준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2,400만 원 정도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0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 같은 큰 지출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비와는 별도로 비상의료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매달 생활비 200만 원 기준으로 1년치 생활비 2,400만 원의 비상의료자금 3천만 원을 더하면 약 5,400만 원입니다. 물론 넉넉하게 잡으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도 권장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일본 70대 가구의 46%가 저축액이 1,0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70대 거의 절반이 현금성 자산으로 1억 원 가까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오래전에 부동산 버블이 꺼진 경험이 있어요. 집값이 반토막 나는 걸 직접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현금을 더 신뢰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현금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그렇게 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을 최소 30%에서 50%까지 높이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전체 자산이 3억 원이라면 그중 9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는 부동산이 아닌 통장이나 예금이나 채권 같은 형태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한꺼번에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현금 비중을 높여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몰려있다는 걸 인식하고 조금씩이라도 현금 쪽으로 옮겨가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현금이라고 해서 꼭 은행 보통 예금에만 넣어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약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5번째 이야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은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현금을 만들지? 하고 고민되시는 분 계시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현금을 만드는 5가지 현실적인 방법.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당장 내일부터 알아볼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투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집을 나라에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셔도 그 집에 계속 사실 수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고 나중에 받은 연금액을 정산한 후에 남는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에 사시는 73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매달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국민연금과 합치면 상당한 월 수입이 되겠죠. 그리고 주택연금에는 수시 인출 기능이라는 것도 있어서
의료비 같은 목돈이 필요할 때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매달 나오는 생활비도 되고 비상시 현금 역할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인 거예요. 둘째,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사시는 큰 집을 팔고 좀 더 작고 저렴한 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70대가 되면 자녀들은 이미 다 독립했잖아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가구 중에서 1인 또는 2인 가구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두 분이서 혹은 혼자서 30평대 아파트에 사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3억 원짜리 소형 아파트로 옮기시면 2억 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이 2억 원을 잘 운용하면 매달 꾸준한 수입도 만들 수 있고 비상금도 확보할 수 있어요. 물론 이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하고 짐도 줄여야 하고 여러모로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다운사이징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연금 다층화입니다. 이건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연금 수입을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3층 연금이 기본이고 4층, 5층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4층 연금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이 해당됩니다. 5층 연금은 개인적으로 추가 가입하는 연금보험이나 타깃 인컴 펀드, 약자로 TIF라고 부르는 상품이 있어요. 이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금융 상품인데 70대 이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최근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나왔습니다. 혹시 예전에 가입해놓은 종신보험이 있으시다면 이걸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험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넷째, 금융자산 재배치입니다. 이건 어려운 투자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금융자산의 구조를 좀 정리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래전에 가입해서 이자가 거의 안 붙는 적금이나 수익률이 너무 낮은 보험이 있다면 이걸 정리해서 좀 더 유리한 상품으로 옮기는 겁니다. 70대에 맞는 금융 원칙이 있습니다.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라는 법칙인데요. 70세이시면 100에서 70을 빼서 30, 즉 전체 금융자산의 30% 정도만 주식이나 펀드 같은 공격적 상품에 나머지 70%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한 상품에 넣으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절대 대박을 노리지 마시라는 것. 70대의 투자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연 3%에서 4%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근로소득 활용입니다. 70대에 무슨 일을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요즘은 70대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취업률이 30%를 넘었다고 해요. 10명 중 3명은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꼭 힘든 육체 노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비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 관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도 벌면 그만큼 비상금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고 저축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도 늦출 수 있어요. 둘째는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대에 아무 역할 없이 집에만 계시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적절한 활동은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이 맞는 분이 있고 다운사이징이 더 현실적인 분이 있고 근로소득이 가능한 분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이든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금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현금을 지키는 기술. 사기와 낭비로부터 내 돈 보호하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현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70대에 특히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해요. 첫째, 금융 사기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교묘해졌습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권을 사칭하면서 어르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세요 라고 하는 전화 혹시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에 월 5% 수익, 이런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이나 업자가 있다면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원금이 보장되면서 월 5% 수익을 주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가 좋다고 소개해주는 투자가 더 위험합니다. 그 친구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금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산입니다. 한 통장에 다 넣어두지 마시고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하십시오. 둘째, 충동적인 투자입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의 투자로 큰 돈을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30대, 40대는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70대는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가상화폐나 해외 선물 같은 고위험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전문가들도 손해를 보는 시장입니다. 노후 자금은 수익보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셋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입니다. 이건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참 많이 해주시잖아요.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손주 교육비까지. 그런데 본인의 노후 자금을 깎아서 자녀에게 주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전방송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본인 것부터 먼저 착용하세요. 내가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그 부담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조금 덜 도와주더라도 부모님 스스로가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사시는 게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에서는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 정도로 절반이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절반 이상이 은퇴 후 스스로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30대 자녀 세대에서도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준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70대 대부분은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정작 급할 때 쓸 현금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현상이고 바로 여러분이 현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70대에는 의료비, 간병비, 경조사비, 주거 수리비, 금융 사기 피해 등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이 없으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은 소중한 수입원이지만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연금은 냇물이고 현금은 물탱크입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넷째, 현금의 적정 규모는 최소 1년치 생활비에 비상의료자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전체 자산에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섯째, 현금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연금 다층화, 금융자산 재배치, 근로소득 활용이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는 방법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어렵게 만든 현금은 금융 사기, 충동 투자,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70대의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입니다.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존엄,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엄,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 모든 게 통장 잔고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만들 수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내일 아침에 은행에 가셔서 비상금 통장 하나를 따로 만드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자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투자를 권유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날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고가 32,000원이었어요. 연금이 들어오려면 보름이 남았는데 통장에 32,000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걸로 보름을 어떻게 버티지? 밥은? 공과금은?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68해를 살았는데 통장에 3만 원이라니. 32년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특근하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남은 게 이것뿐인가 싶으니까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놓았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보낸 하루가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해줬거든요. 오늘 저는 그 하루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보낸 하루. 그런데 그날이 왜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 중 하나가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행복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그날 새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눈이 떠졌습니다. 오전 5시 30분이었어요. 알람이 울린 게 아닙니다. 그냥 눈이 떠진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젊었을 때는 알람 3개를 맞춰놔도 못 일어났는데 지금은 몸이 알아서 깨우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젯밤에 통장 잔고를 확인한 기억이 바로 떠오른 거죠. 32,000원. 그 숫자가 천장에 찍혀 있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좀 더 자고 싶었습니다. 눈 감으면 현실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옆에서 아내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박사박 슬리퍼 끄는 소리, 부엌으로 가는 발소리, 수도꼭지 트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에 된장찌개 끓이는 보글보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보글보글보글. 그 소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새벽 5시 반에 남편 밥 해주려고 일어나는 사람.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뛰어나갔거든요. 아내가 밥 차려주면 후루룩 먹고 현관문 쾅 닫고 나가고 그때는 그 된장찌개 끓는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던 거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새벽 돈 걱정에 잠을 설치고 이불 속에 웅크려 있으면서 들은 그 보글보글 소리는 달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37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나를 위해 밥을 지어왔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지금처럼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을 때도 한결같이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 왜 벌써 일어났어요?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대답했죠. 그냥 잠이 깨서. 사실은 된장찌개 소리가 나를 불러서 일어난 건데 그 말은 차마 못했습니다. 68 먹은 남자가 그런 말을 하기엔 좀 쑥스러웠거든요. 아내가 차린 아침 밥상을 보겠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계란 프라이 2개,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콩나물 무침. 이게 전부였어요. 솔직히 화려한 밥상은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것들로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밥상 앞에 앉았을 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떴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속이 확 풀리는 느낌. 이 맛이었구나.
회사 다닐 때는 점심마다 밖에서 사 먹었습니다. 10,000원짜리 백반만 2,000원짜리 김치찌개 정식가끔은 동료들이랑 30,000원짜리 고기도 먹었죠. 그런데 그 비싼 밥들이 이 된장찌개보다 맛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배를 채운 거였지 마음까지 채운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맞은편에 앉아서 저를 봅니다.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다. 그 짧은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마주 앉아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국물을 나누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아까 이불 속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조금 풀렸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세상이 조금은 견딜만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단순하죠. 따뜻한 밥 한 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빽빽했잖아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24시간이 이렇게 길었나? 시계를 볼 때마다 바늘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더구나 돈도 없으니 어디 나가서 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커피숍,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입니다. 영화, 중장년 할인받아도 7,000원입니다. 마트에서 장보기, 돈이 있어야 장을 보죠. 뭘 하든 돈이 드는 세상이에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특별히 어디 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걸어보자 싶었던 거죠. 목적지 없이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서 동네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아침 7시쯤이었을 겁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젊은 사람, 교복 입은 학생 유모차 끌고 가는 젊은 엄마, 다들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32년 동안 저렇게 뛰어다녔지.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밀어넣고 회사까지 1시간 반을 서서 가고 도착하면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데도 안 가도 됩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게 외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롭기도 하더라고요.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동네에 있는 조그만 공원이에요. 놀이터 하나, 벤치대 6개, 느티나무 몇 그루, 별거 없는 공원인데 그날따라 그 공원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그림자를 만들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그림자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새인지 뭔지 짹짹짹짹 하면서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동네에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앉아서 새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출근할 때는 이 공원 앞을 지나가면서 시계만 봤거든요. 지하철 놓치면 안 되니까. 퇴근할 때는 너무 지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걸었고요. 이 공원에 이렇게 예쁜 나무가 있었는지, 새가 이렇게 많이 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돈이 있을 때는 커피숍에 가서 4,5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핸드폰을 봤거든요. 그게 휴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돈 한 푼 안 들이고 벤치에 앉아서 햇살을 맞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휴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원에 앉아 있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 나오신 분들이에요.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요. 여기 앉아 계시네. 산책 나오셨어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그 중에 한 분이 옆에 앉으셨어요.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저보다 4살 위 72살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요즘 어때요? 건강은 좀 괜찮아요? 저는 건강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자녀 이야기,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요. 아무런 목적이 없는 대화였거든요. 회사 다닐 때 나누는 대화는 전부 목적이 있었어요. 보고회의, 지시, 협조 요청. 전부 무언가를 위한 대화였죠. 퇴직하고 나서도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는 요즘 뭐 하고 지내?
돈은 좀 모아놨어?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게 되는 대화가 많았고요. 그런데 김 선생님과 나눈 대화는 달랐어요. 어제 텃밭에 상추 심었는데 잘 자라더라고. 우리 집 앞 골목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 이런 이야기요. 돈 이야기, 자랑 이야기, 비교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매일 아침 여기 와서 1시간씩 앉아 있어. 그냥 앉아서 바람 쐬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처음에는 할 일 없어서 나온 건데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좋아. 저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할 일 없어서 나왔는데 그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요.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것뿐인데 그게 행복이 될 수 있다니. 저도 그날부터 깨달았어요. 행복에는 입장료가 없다는 걸. 이 공원에 들어오는데 돈 내는 사람 없잖아요. 햇살 쬐는데 요금 내는 사람 없잖아요. 바람 맞는데 결제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연이 주는 것들은 전부 공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짜를 누릴 줄 몰랐던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것들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공원에서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좀 더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동네 뒷산 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어요. 정식 등산로는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이에요. 오르막이 좀 있지만 힘들 정도는 아닙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급할 것 없으니까 쉬엄쉬엄 갔어요. 회사 다닐 때는 등산도 빨리빨리 했거든요. 정상 찍고 빨리 내려와야 한다면서 씩씩거리며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 발 한 발 천천히 올라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흙 냄새가 나더라고요. 축축한 흙 냄새. 어렸을 때 시골 외갓집 마당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풀 냄새도 나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전부 공짜입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니까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동네를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들이 줄줄이 서 있고 그 사이로 도로가 보이고 작은 상가들이 보이고 제가 15년을 살아온 동네인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거기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파트 안에서 사는 사람들 다들 각자의 걱정이 있겠지.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주민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곳인데 그날은 입구에 붙어있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니어 무료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예 기타 요가, 컴퓨터 교실 영어 회화, 전부 무료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었어? 15년을 살았는데 주민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안내문을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서예 교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참가비 무료 재료도 제공. 서예를 배워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빠서 돈 들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왔었는데 지금은 시간도 많고 돈이 없어서 오히려 무료 프로그램이 딱 맞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돈이 없어서 발견한 기회라니. 집으로 돌아오니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산책하고 공원에서 쉬고 산책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주민센터 구경하고 3시간 반 정도를 밖에서 보냈는데 돈은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런데 기분은 좋았습니다. 몸도 적당히 피곤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부엌에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옆에 가서 같이 냉장고를 들여다봤습니다. 냉장고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계란 5개, 두부 반모 감자, 3개 양파 2개, 대파 1단, 고춧가루 된장간장, 그리고 김치통에 김치가 좀 남아 있었고요. 냉동실에 밥 한 덩이랑 만두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뭘 해먹지? 예전 같으면 그냥 밖에서 먹자 했을 겁니다. 동네 김치찌개 집에서 1인분에 8,000원, 둘이 먹으면 16,000원, 부담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16,000원이 부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장에 32,000원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있는 것들로 뭐 만들어 먹자. 내가 도와줄게. 아내가 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7년을 함께 살면서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나는 돈 벌어오는 사람, 당신은 집안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양파를 썰었어요. 양파를 써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내가 감자전을 부치자고 했습니다. 감자를 갈아서 부침개 반죽을 만들고 양파를 송송 썰어 넣고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지글지글 부치기 시작했어요. 부엌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두부를 썰었습니다. 두부에 간장 양념장을 만들어 끼얹으면 반찬 하나가 되거든요. 간장에 참기름 좀 넣고 깨 뿌리고 대파 송송 썰어 넣고 이렇게 하면 꽤 그럴듯한 두부 요리가 됩니다. 아내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부엌에 서 있으니까 어색하다. 저도 웃었어요. 나도 어색해. 둘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좋았어요. 감자전이 노릇노릇하게 부쳐졌습니다. 두부 양념도 완성됐고요. 어제 남은 김치를 접시에 담고 된장찌개를 또 끓였습니다. 아침에 먹은 그 된장찌개에 두부랑 감자를 좀 더 넣어서 새로 끓인 거예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감자전, 양념 두부, 김치 된장찌개, 밥 5가지. 식당에서 사 먹으면 글쎄요, 10,000원은 내야 할 밥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추가 비용 0원에 이 밥상을 차린 겁니다. 여러분, 그 밥상 앞에 앉았을 때 느낌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뿌듯함?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이었어요. 내가 만든 밥이라는 것, 아내와 함께 만든 밥이라는 것,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었다는 것.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묘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자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했어요. 솔직히 맛집 감자전보다 맛있었냐고 물으시면 객관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입에는, 제 마음에는 그날 그 감자전이 인생 최고의 감자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맞은편에서 감자전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괜찮은데? 당신이 양파 써는 솜씨가 은근히 있어. 별것 아닌 칭찬인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68배 받는 칭찬이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에는 TV 켜놓고 밥 먹거든요. 뉴스 보면서 후루룩 먹고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TV를 안 켰습니다. 그냥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오늘 아침에 산책 갔다 왔어? 응. 뒷산 올라갔다 왔어. 좋았어? 응, 좋았어. 거기서 동네가 다 보이더라. 나도 내일 같이 가도 돼? 그럼 같이 가자. 짧은 대화죠?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이 대화가 밥 먹으면서 마주 보고 나누는 이 대화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밥 먹으면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퇴직하고 나서도 각자 핸드폰 보면서 먹었거든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 뭐가 좋고 뭐가 힘든지 물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37년 동안 이 사람 옆에 있으면서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살았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을 아껴왔구나. 시간을 아낀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버린 거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했어요. 아내가 또 놀라더라고요.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지. 사실 이게 원래 당연한 거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식당에 가서 먹고 설거지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직접 만들어 먹고 직접 설거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기고 대화가 생기고 웃음이 생기고 돈이 없어서 잃은 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얻은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힘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까 오후 1시쯤 됐습니다. 좀 졸렸어요. 나이가 드니까 점심 먹고 나면 꾸벅꾸벅 졸리거든요. 소파에 누워서 30분 정도 낮잠을 잤습니다. 에어컨도 히터도 안 틀고 그냥 이불 하나 덮고 잤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들어오면서 적당히 시원하더라고요. 낮잠에서 깨니까 오후 1시 30분이었어요. 몸이 개운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슬리퍼를 끌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뭘 하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옷장 옆에 있는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서랍장은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곳이에요. 뭐가 들어있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몰랐습니다. 심심하니까 한번 열어봤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손목시계 하나, 낡은 지갑, 명함, 뭉치, 그리고 사진첩 2권.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표지를 닫고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 젊은 남녀가 서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와 아내였습니다. 30살 때 사진이에요.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 어디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살짝 기대고 있었고요. 사진 속의 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때 나는 행복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행복하다는 걸. 행복은 지나가고 나서야 보이는 거더라고요.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제 모습. 표정이 어찌나 환한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 장. 아들 돌잔치 사진. 볼잡이하는 아기와 옆에서 박수치는 아내. 또 그 다음 장.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교복 입고 서 있는 아이와 그 옆에서 손잡고 있는 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세월이 흘러가더라고요. 사진 속에서 저는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지고 배가 나오고 주름이 생기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사진마다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 여행 사진, 명절 가족 사진 아들, 졸업식 사진, 전부 웃는 얼굴이에요. 그때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해? 하면서요. 저를 보더니 옆에 앉았어요. 사진첩을 같이 봤습니다. 아내가 웃었어요. 어머, 이거 봐. 당신 머리가 이렇게 많았어? 저도 웃었습니다. 당신도 바이 때 엄청 날씬했네. 뭐야? 지금은 안 날씬하다는 거야? 둘이 깔깔 웃었습니다. 사진첩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기억 안 나? 속초 갔을 때잖아. 횟집에서 회 먹고 나서 찍은 거야. 아, 맞다. 그때 당신이 성게알 먹고 배탈 났잖아. 맞아. 숙소에서 밤새 화장실 들락거렸지.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시간이었어요. 서랍에서 사진첩 꺼내서 함께 보는 것뿐인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2시간이 넘게 사진첩을 봤습니다. 사진첩을 다 보고 나서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참 많이 살아왔다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살아왔어.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근데 다 좋았어. 아내가 눈이 살짝 빨개지더니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여러분, 사진첩 한 권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서랍 어딘가에, 옷장 구석 어딘가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을 거예요. 꺼내보세요. 사진첩을 정리하고 나니까 오후 4시가 좀 넘었어요. 아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하면서 나가셨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친구를 만나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또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TV를 켤까 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때 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 작은 책장이 있어요. 2년 전에 퇴직 기념으로 책을 몇 권 산 적이 있었는데 사놓고 한 번도 안 읽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르신들의 소박한 삶에 대해 쓴 에세이였어요. 소파에 앉아서 책을 펼쳤습니다. 오, 이게 익히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책을 펼치면 5분도 안 돼서 졸았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낮잠도 자고 산책도 하고 배도 부르니까 머리가 막더라고요. 글자가 술술 익혔습니다.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75살 할머니가 매일 텃밭에 가서 상추를 키우는데 상추가 자라는 걸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이야기. 돈이 많지 않지만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먹을 때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요. 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한테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오늘 하루 무사한 것, 그게 행복이야.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그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밥을 먹었잖아요. 그게 두 번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셋만 해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을 읽다가 1시간쯤 지났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잘 계세요. 저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잘 있다. 너는? 네, 잘 지내요. 주말에 손주 데리고 갈까요? 그래 와라.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맛있는 거 해놓겠다고 했는데 뭘 해줘야 하나? 통장에 3만 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손주한테 뭘 사줄 수 없다는 게 좀 서럽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손주 오면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외식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손주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장난감? 용돈? 아니에요. 손주한테 진짜 필요한 건 할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는 것 같이 놀아주는 것, 이야기 들어주는 것,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들은 돈이 안 들잖아요. 아들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야, 올 때 뭐 사오지 마. 그냥 몸만 와. 아들이 네 하더라고요. 그래, 몸만 와. 얼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오후 5시가 넘어가면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노을을 봤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서쪽을 향하고 있어서 저녁의 노을이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을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거의 없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이 시간에 아직 사무실에 있었잖아요. 퇴직하고 나서도 핸드폰 보느라 TV 보느라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볼 생각을 못했고요. 그날 저녁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빨갛고 주황색이고 보라색이고 구름이 금빛으로 빛나더라고요. 이게 공짜라니. 이 아름다운 풍경이 매일 저녁 우리 집 베란다에서 보이는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카페에서 4,5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창밖 보는 것보다 내 집 베란다에서 공짜로 노을 보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노을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했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좋은 소식 들었어. 아내가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뭔데? 다음 달부터 복지관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 해준다고. 정말? 공짜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대. 아내가 한 가지 더 알려줬어요. 문화 누리카드라는 게 있다고요. 문화 활동에 쓸 수 있는 카드인데 1년에 13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알아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돈이 있을 때는 그런 건 나랑 상관없지 했고, 돈이 없어지고 나서는 너무 부끄러워서 알아보기가 꺼려졌고요. 그런데 아내가 복지관에 다니면서 이런 정보를 하나씩 가져오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손 내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점심때 남은 감자전을 데우고 계란찜을 만들고 김치 꺼내고 밥을 지었어요. 또 돈 한 푼 안 든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점심때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점심때는 냉장고에 남은 걸로 어떻게든 만들자라는 약간의 서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때는 이것들로 이만큼 만들 수 있다라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돈 한 푼도 안 썼다. 그렇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안 썼어. 복지관 가는 것도 걸어갔다 왔으니까. 둘이 합쳐서 지출 0원. 그런데 돌아보면 하루가 알찼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 먹고 산책하고 이웃이랑 이야기 나누고 점심에 같이 요리하고
사진첩 보면서 웃고 책 읽고 노을 보고 저녁에 또 같이 밥 먹고 돈 한 푼 안 썼는데 이렇게 꽉 찬 하루를 보낸 적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아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TV를 안 켜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녁 먹고 바로 TV를 켰는데 그날은 안 켰어요.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좋았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 제가 물었죠. 그냥 전부다. 아침에 당신이 부엌에 와서 놀랐는데 같이 밥 만드니까 재밌더라고. 사진첩도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이런 날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뭘까? 해외여행, 백화점 쇼핑, 고급 레스토랑?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바라는 건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밥 만들고 같이 사진 보고 같이 앉아있는 시간.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37년 동안 그걸 몰랐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돈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었다는 걸. 오후 8시쯤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름은 상호라고 하겠습니다. 상호야, 나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전화해봤어. 그냥? 웬일이야 그냥 전화하는 게? 친구도 놀라더라고요. 야, 내일 시간 되면 만나자. 어디서? 그냥 동네 공원이나 가자. 뭐 하게? 아무것도 안 하게.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자. 상호가 웃었어요. 좋아, 그러자.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면 반드시 어디 가서 뭘 했거든요. 고기 먹으러 가자, 술 한잔하자, 골프 치러 가자. 전부 돈이 드는 일이었어요. 한 번 만나면 적어도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갑이 얇아지면 만남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상호한테 제안한 건 공원에서 만나자는 거였어요. 비용 0원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좋은 친구는 비싼 데 데려가야 만족하는 친구가 아니라 공원 벤치에 앉아서 수다 떨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9시쯤 손주한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8살짜리 손녀인데 화면에 얼굴을 쑥 내밀고 할아버지! 하고 외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했어? 손녀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산에 갔다 왔어. 산에? 뭐 봤어? 새가 있었어. 짹짹짹 하면서 노래 부르더라. 진짜? 무슨 새? 잘 모르겠어. 다음에 같이 가서 찾아보자. 좋아. 이 대화에 돈이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손녀의 웃는 얼굴을 보는데 필요한 건 전화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손녀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선물을 사줘도 손녀가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만큼 행복한 건 없거든요.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이를 닫고 세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도 옆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밤 10시까지 16시간 30분. 이 시간 동안 제가 쓴 돈은 정확히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저는 이런 것들을 했어요.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햇살을 쬐었습니다. 이웃 어르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뒷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무료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함께 봤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노을을 봤습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손녀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영원으로 이만큼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침대에 누워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이 만드는 게 아니라 관심이 만드는 거라는 걸. 제가 오늘 행복했던 이유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내의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에 관심을 가졌고, 공원의 새소리에 관심을 가졌고, 사진첩 속 추억에 관심을 가졌고,
노을빛에 관심을 가졌고 손녀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커피숍에 가면 됐으니까, 맛집에 가면 됐으니까, 여행을 가면 됐으니까, 돈으로 행복을 사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찾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루 전체가 불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따뜻한 밥 한 끼, 이건 큰 돈이 안 들어요. 동네 한 바퀴 산책, 이건 공짜예요. 옆 사람과 나누는 대화, 이것도 공짜예요. 오래된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 역시 공짜예요. 저녁 노을, 공짜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면 돈 한 푼 안 써도 하루가 꽉 찹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 밥 먹을 때 TV를 끄세요. 그리고 옆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밥을 드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뭐든 좋아요. 잘 잤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식사 후에 동네를 걸어보세요. 목적지 없이, 시간 제한 없이 그냥 걸으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걸으세요. 셋째, 서랍이나 옷장을 뒤져보세요. 오래된 사진 편지 물건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꺼내서 보세요. 혼자 봐도 좋고 가족과 함께 보면 더 좋습니다. 추억은 아무리 꺼내봐도 닳지 않거든요. 넷째, 오래 연락 안 했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용건 없이 그냥 네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다섯째, 저녁에 베란다나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해질 녘이면 노을이 보일 거고 밤이면 별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돈이 없어서 불행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결국 돈이 없어서 행복했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그날 이후로 조금 달라졌어요. 아직도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연금날만 기다리는 건 여전하고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TV는 끕니다. 오전에는 동네를 걷습니다. 공원에서 김 선생님도 만나고요. 주민센터 서예교실에도 등록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갑니다. 붓글씨가 은근히 재미있더라고요.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제는 제가 설거지를 전담합니다. 이 중에 돈이 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루가 알차고 마음이 따뜻하고 자기 전에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하고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물론 매일매일 행복한 건 아닙니다. 통장 잔고 볼 때 한숨 나올 때도 있고 병원비 걱정될 때도 있고 옛날 생각하면 서글퍼질 때도 있어요. 그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작은 행복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런 작은 행복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뿐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된장찌개, 보글보글 소리에 공원 벤치의 햇살에 아내의 웃음에 손주의 목소리에 저녁 노을에 행복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쭉. 다음 영상에서는 돈 한 푼 안 쓰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싼 영양제 없어도 헬스장 안 다녀도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건강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